삼성전자가 언제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된 생산을 할 것이냐. 이제 턱을 높여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맘대로 할 수 있고 트럼프는 맘대로 할 만한 사람이긴 한데 사람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시 걷어들이고 아끼기가 쉽지 않다. 지금 미국 경제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다. 아, 레깅스 안에 반바지입니다. 네. 원래 레깅스 매니아셨나 해가지고 힘들다. 살기가 사는 네.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 주류경제학 예.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저번 주에는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어디 가족들이랑 같이 잘 다녀오셨어요? 네네 멕시코 칸쿤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동남아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동남아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가는 시간도 돈은 비슷해요. 동남아가 아니고 네. 돈은 동남아. 돈은 돈대로 들고. 돈은 영끌해서 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뭐 주재원 오거나 하면 칸쿤 같은 데 가면은 영끌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습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도 습하구나. 네. 겨울도 습하고 여름에는 진짜 훨씬 더 습해가지고 그래서 여행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긴팔 긴 바지를 반드시 꽤 두꺼운 습한데? 아, 그래서 안에 감기 드신 거예요?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긴팔 긴 바지 가디건 이런 걸 꽤 두꺼운 걸 챙겨도 괜찮아요. 선배 그래서 지금 약간 상태가 별로 네. 감기 때문에 지금 평소 근데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놀다가 아픈 거라 어디 가서 얘기는 못 하겠고 그렇고 제트블루를 잘 돌아오셨습니다. 아까 제트 선배 맞아요. 안 계실 때 그렇잖아요. 저희가 제트블루 선배 잘 타고 올 수 있냐. 진짜 너무 혹평해가지고. 사고 나기 전까지는 계속 타. 싸기 때문에. 그대로 와라 제플루 타고. 걱정을 했는데 제트블루가 저는 다행히 연착이 거의 안 되고 바로바로 너무 탈 잘 수 되네. 있어서 다행이었고 안에 거기가 와이파이를 공짜예요. 공짜로 맞아. 해주니까 아. 그런 점은 좋았어요. 그거 괜찮다. 네네. 속도도 그럼. 빨라요? 제플루에서 쓰는 와이파이. 난 제트블루가 비행기 속도가 빠르냐니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느냐. 놀랐어. 비행기 속도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아니, 와이파이 해놓고 그게 막상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안 되는 구간도 있고 되는 구간도 구간 있어요. 따라. 예, 예, 예. 미국 땅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더 잘 잘 되고.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트블루 얘기를 하는 거는 월셔널에서 미국의 항공사들의 서비스, 품질 뭐 이런 것들, 뭐 시간 정시 도착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제 항상 하는데 1등하고 꼴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몇 년째. 1등은 항상 델타. 그리고 꼴찌가 이제 제트블루, 스피릿 이런 데서 거의 꼴찌를 왔다 갔다 매일 하고 있는데 둘이서 합병하려다가 이제 못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 가격이 싸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싼데 품질까지 되게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건 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트블루는 제트블루는 또 저는 그렇죠.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짐이 많으니까 이게 초과 운임이 들어간다고 짐을 그 직원이 같이 빼서 같이 이거 빼고 저거 넣고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되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고객의 친절한 비용을 직원이었구나. 아끼기 위한 네.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인지 의외로. 전체의 특징인지는 네. 알 수 없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저는 스피릿은 무조건 그 스피릿 타는데 무조건 저기 무조건? 가가지고 짐 무조건 다 넣어보라고. 왜냐면 혹시나 거기 안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지해가지고 도와드려고. 거기 안 들어 진짜로 그게 원래 저가 항공마다 다 규정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 명 한 명 다 넣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작은 핸드백 이런 거 아닌 이상 다 가서 넣어보라고. 그래서 와 여기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합리적이네요.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 이제 거기 항공사들 서비스하는 그 품질에도 결국 영향 주는 거잖아요. 기내 승객들 불편한 것들도 좀 없애야 되고. 그리고 제플루 안 좋다고는 해도 이번에 카라이칸이 지분 투자하면서 이사회에도 2명 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약간 뭐 지배구조도 바뀌고 그런 비용 절감만 막 할 게 아니라 회사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액티비스트는 회사를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이렇게 수채상으로 하는데 더 짤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진검사. 장기적으로 회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 먹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죠 주로 아이칸도. 그래도 카라이칸. 이제 회사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고 그 이제 짐 검사는 더 빡빡해지고 막 이런 짐 검사 더 빡빡해 해가지고 더 차지하고 막 그럴 이렇게. 수 있죠. 무게당 차지 더하고. 개인적인 경험은 괜찮은데 이제 다음에 제트블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행운의 그냥 결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사실 롱이 캔이어가지고 이거 뒤에 이것도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저희 또 어저께. 월요일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프레지던트 데이가 이제 조지 워싱턴 원래 생일이 2월 22일. 그리고 나중에 붙은 게 링컨이 2월 12일. 그래서 대충 그 사이 어디 원래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했는데 뭐 링컨까지 엎어서 대충 대충 그 둘이 합친 거구나. 주변에 이제 쯤에서 이제 대통령들이면은 프레지던트 데이를 기념을 하는 프레지던트 사실 그런 제도가 미국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되게 발명한 유명하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인류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투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임기가 정해져 있는. 네.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냥 의미가 그냥 이제 생일 때문에 이때긴 한데 그냥 모든 대통령들을 뭐 기리는 약간 그런 날처럼.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막 야경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데도 다 미국 국기색으로 맞아요. 불을 완전히 다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국의 이 국기 사랑. 여기도 큰 성조기를 걸었다가 지금 네. 밤에는 이렇게 불을 밝힌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 제도를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형성한 그런 약간 뭐 실용적인 제도를 자기들이 발명한 것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자부심이 같고. 엄청난 엄청난 민주주의의 것 같아요. 어떤 근간이나 이런 태동은 뭐 영국 혹은 고대 그리스에서 했다면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인 제도는 기반.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사실 그 여기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어딘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제 맨하탄이란 데가 이제 반도 섬이고요. 어떻게 반도처럼 생긴 섬이고 그건 이제 뉴욕주에 속해 있죠. 그래서 뉴욕시티인데 그 맨하탄이 닿아 있는 윗부분은 커네티컷 주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이쪽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허드슨 강 쪽으로는 유저지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가 달라지는 거죠. 유저지 스테이트와 주가 달라지는데 그 유저지에서 들어오는 가장 큰 다리입니다. 여기가 통행료가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 가는데 17달러. 정말 네. 뉴저지에서 가는 뉴욕으로 들어갈 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나올 때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네. 들어갈 때 17달러를 받는데 그래서 이 다리의 연간 수입이 전 세계 탑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트럭 같은 거는 막 190 받아요. 더 승용차가 무거운 거. 17불이고 이게 엑슬이라 그러죠. 이 바퀴 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더 받는데 뭐 비싼 트럭 있잖아요. 뭐 6개짜리인가 5개짜리인가 이런 거는 뭐 100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리에서 한 해 이 톨비가 2억 몇 천만 달러? 그래서 3억 달러 가까운 돈이 거치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거친다. 하루에 몇십억씩 거기에 이제 또 막 다 일조하면서 있고. 거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리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비싼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 맨하튼을 중심으로 보면 이스트강 쪽은 연결로도 많고 사실 지하철도 다리가 있고 많고. 같은 주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롱아일랜드 쪽, 네. 브루클린 쪽. 네, 다리도 많고 뭐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이쪽 뉴저지 쪽은 주가 다르다 보니까 이 다리도 안 많고 터널 그렇죠. 터널이 링컨 이제 터널. 터널 하나 하나 있죠. 하나 네, 터널 두 개 있죠.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두 개 있고 다리 하나 있고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말씀하셨던 브루클린 쪽,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쪽이랑 뉴욕시티를 잇는 다리는 많고 그 다리는 보통 한 5불, 6불, 7불, 뭐 비싸면 좀 한 10불 정도 하는데 물론 양쪽으로 받는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무료 다리도 있어요. 옛날 다리.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루클린 브릿지 이런 건 무료예요. 옛날에 지어가지고. 근데 그런 다리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같은 시티 내거든요. 뉴욕시티 내고 여기는 이제 다른 주이고 또 뉴욕시티에서는 좋은 별명이 있어요. 왜 여기는 돈을 더 받냐라고 했더니 뉴욕시티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좋은 명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걷어서 그래서 뉴욕시티에 대중교통에 투자를 해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차 통행량을 줄인다. 뭐 이렇게 답은 하던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차 통행량 전혀 줄고 있지 않죠. 아니 다들 근데 잘 아시겠지. 저는 그래서 최근에 뉴욕이 재정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든 게 아. 또 이제 통행세를 하나 더 받기로 혼잡 확정이 통행. 됐죠. 혼잡 통행세. 그게 몇 번가 기준이더라. 그 밑으로 60번. 내려오려면 60번가 기준으로 내려오려면 이제 또 돈을 또 내야 되는. 15달러.
근데 누월부터인가요? 어지간한 네. 큰 건물들은 다 60번가 밑으로 다 있잖아요. 센트럴파크 그렇죠. 밑으로. 네. 저희가 항상 가는데 우리가 항상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맨하튼에 일보러 온 사람들은 다 내라 이 얘기인 거. 그 혼잡 토행료를 뭐 받을 만은 한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뭐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내서라도 네. 들어가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렇죠. 이렇게 힘들다. 어? 살기가 그런 사는 게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네. 여기에 세금까지 더 내. 맞아. 그래서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가 얘기 CPI, PPI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CPI가 뭐 나온 지 며칠 되기는 했지만 이게 미국 페드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PPI가 전월 대비 지난 16일 발표 나왔는데 0.3% 올랐다고 나왔고 이게 시장 예상치 0.1% 상승보다 훨씬 네. 웃도는 거였어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CPI도 마찬가지로 3.1%를 전년 동기 대비 올랐었죠.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국 경제가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1월 통계들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사실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온 것도 놀랍기는 했지만 가장 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1월 자체가 뭐 계절성 뭐 연말 연초에 이거를 계절성을 대체 뭘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계절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뭐 노동 통계도 그렇고 이런 CPI 통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응답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통계를 작성할 때 무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일면에다가 뭐 월소득 묻자 절반이 침묵했다. 국가 통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 데이터 보고 금리도 결정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좀 이상해. 우리가 느끼는 피부에서 그런 느끼는 것 거랑은 좀 이상해.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혹시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심으로도 약간 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그러니까 그때 일자리 통계부터도 너무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누가 제공해 준 게 조금 아니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CPI랑 PPI가 나오는 거가 그럼 계절적인 변수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걸 가지고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종별로도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의료 업종 종사자들은 안 그래도 이 팬데믹 대응 때문에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저런 소비 관련한 뭐 그런 응답률이 뭐 2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도 좀 믿을 만한 통계치 평균을 다 해도 그게 블룸버그에서 집계를 해본 걸 보니까 70%한 중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그나마 내려갔던 것 좀 올라왔지만 예전에 하던 그 통계적인 응답률이라고 할 만한 걸 확보는 못한 상태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믿을만 하냐라는 걸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약간 지표들을 좋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월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거기 동의가 좀 되는 게 소매 판매는 또 굉장히 줄었어요. CPI랑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1월 소매 판매 0.8% 감소한 걸로 발표를 했고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계한 거가 전월 대비 0.2%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저도 이제 통계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페드가 보는 물가 벤치마크는 근원 PC 물가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해서 월 말에 주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그걸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워낙 이 월초에 발표가 되는 CPI의 치수가 막 9.1%까지 치솟다 보니까 다들 이제 CPI로 갔고 어느 FOMC인가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파월 의장한테 어느 물가 지표를 보냐라고 했더니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 본다.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월가에서 이제 CPI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그 CPI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죠. 아직 1월 PC 물가는 아직 안 나왔어요. 29일에 29일에 발표가 되죠. 근데 이 CPI와 PC를 놓고 이번에 CPI가 높게 나왔더니 또 월가에서는 희망 회로가 도는 게 이런 겁니다. CPI는 이제 안 봐도 돼. PC 물가, PC를 봐야 원래는 돼. PC 물가야.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거비 부분이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CPI에서는 주거비가 헤드라인의 한 33%, 또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용품을 뺀 물가에서는 거의 40%를 차지해요, 주거비가. 근데 이번에 주거비 중에서도 특히 그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라고 하는 OER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0.6%나 오르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CPI를 다 높였어요. 그리고 주거비가 전체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PC 물가에서는 이 주거비 비중이 한 15% 정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가 그렇게 높아서 CPI가 높아졌는데 이 주거비 요인을 빼면 PC 물가를 보면 그보다 낮을 거야라는 게 이제 월가의 관측이었죠. 그리고 어제 주말 사이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야 진짜 OER 믿을 수 있어?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게 뭐냐? 이 OER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네가 월세를 이거 너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살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 OER을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실물 경제에 대한 물가 지수라기보다는 약간 개념적,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골드만삭스는 이게 결국은 단독주택의 어떤 가격 이런 거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1월에 단독주택 가격 주로 다 조사해봐도 0.6%나 오른 게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뭔가의 어떤 일시적 잘못이다, 분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제는 CPI도 볼 필요 없고 OER은 잘못됐어. 이런 쪽으로 가면서 계속 희망회로가 돌고 왜곡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PC 물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PC 물가가 29일에 어떻게 나올지 그게 이제 핵심이고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희망회로를 불태운 마지막 장작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 기억에는 202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FOMC에서 그 질문했을 때 제롬 파월이 PC를 더 본다고 말은 했었던 것 같아요. PC 물가를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보고 뭘 안 보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에너지하고 음식료 빼고 원래는 이제 에너지하고 음식료는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다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PC를 더 보긴 한데 그 페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뭐 기준금리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치가 자꾸 한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이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가 하나 잘 나와도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뭐 비주의적으로 발언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렇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노동시장 지표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통계를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게 저 이제 스티브 블리츠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그분은 자기 고객들한테 스티브 블리츠가 누구죠? 스티브 블리츠는 이제 TS 롬바르드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자기 고객들한테 노동 지표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거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응답률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지표도 뭐 2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신뢰도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이렇게 좀 개정돼서 발표되는 걸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여기서 이제 대학 다니는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진짜로 왜 여기는 대학 때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이 있어야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인턴십을 쓰는데 정말 1000개씩 쓴다는 거예요. 요새 너무 인턴십을 구하기가 지원서를. 지원서를. 그러니까 1000개씩 쓰지 않으면 인턴십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인턴십을 못 하면 결국 취직을 못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인턴십을 구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정말 1000개씩 인턴십을 써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정말
요 한 1, 2년 새에 갑자기 노동시장이 좀 안 좋아진 거를 뜨거웠던 느낀다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이제는 아닌 상황이 네. 예로 그 네,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실제로 정말 자기 잡을 구하려는 게 이제 정말 절박한 그런 친구들은 최근에 이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인턴십 구하기도 너무 힘든데 시장이 좋다고 통계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차이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꽤 나왔었는데 결국 보면은 빅테크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해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웨이터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연말연시 때 부인난이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고학력자의 노동시장은 얘기한 대로 둔한데 그 외의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어떤 해석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연말 연시 어떤 특수한 상황, 그때 쇼핑 호조도 있었고,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왕창 쓰는 그런 수요가 잠깐 또 있었는데, 그게 조금 고용 지표에 더 반영된 거 아니냐는 그냥 추측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방향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듣는 거여서,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나수지 씨가 만난 그 대학생은 두 가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기업들은 해고는 하지 않지만 워낙 팬데믹 때 세게 당해가지고 해고는 하지 않지만 신규 그렇다고 채용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신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침체 가능성은 있고 지금 통화 정책의 어떤 시차 효과 때문에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그 대신 해고는 안 해요. 워낙 옛날에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PTSD 이런 걸로 인해서 해고는 안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신규 취업하기가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해고가 아까 뭐 어떤 빅테크 이런 데서 이제 해고를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봐야 사실은 미국 실업률이나 노동시장을 차갑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미국의 노동인구가 1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1%, 실업률 1%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70만 명이 직업을 잃어야 돼요. 아마존이 뭐 몇만 명 자르고 해도 170만 명이 아니라 0.1%인데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자르기 다 발표하는 거 다 돼서 17만 명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자른 사람 대부분이 보면 이런 몸을 쓰는 이런 근로자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예요. AI 효과도 약간 나타나는 것 같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칼라가 잘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학생들은 아마 화이트 칼라 직업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칼라 실업은 상당히 있다. 그런데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몸 쓰는 직업들, 뭐 서빙이라든지 어떤 뭐 자동차 수리라든지 이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노동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들 대학생들끼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한대요. 왜냐면 알바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우리 이거 졸업해가지고 직장 잡는 거보다 이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월급도. 그래서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학률이 떨어지고 뭐 정말 무슨 하버드 가고 아이비리그 가고 좋은 대학을 갈 거 아니면은 굳이 대학을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그렇죠. 상환해서 비싼데. 사는 것보다 워낙 일자리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직 이런 쪽으로 예를 들자면 그냥 웨이터만 하고 해도 먹고 그렇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는 뭔가 이 레벨을 쭉 사다리 타듯이 올라가서 정점에서 뭔가 대기업에 하든지 뭐 지금 의사열풍에 동참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여긴 어느 직업을 해도 그 고용 뭐보다는 급여 조절은 좀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맞춰주니까 오히려 걱정 없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치폴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쵸. 이런 지점을 직접 지점을 내고 지점장을 하는 게 그쪽 업계에서 농담으로 하버드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냐면은 치열해. 경쟁이 해볼만 워낙 하겠다. 치열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맡아서 할 이 사람의 뭐 성품이나 스펙이나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만큼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보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조학생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하게 얘기하고 난 있지만 괜찮은데. 얘는 이제-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아, 근데 이 모자가 어. 귀엽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엉뚱해 보이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아니 근데 조학 선배 평소 캐릭터를 생각할 때 아, 그치. 아, 이게 점잖은 아니, 캐릭터가 그래서 여러분 있고. 이렇게 고품질 토크쇼에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난입한 게 저희 이제 저희 나슈지 특파원이랑 같이 미나리 진행하는데 이 와중에 저희 시청자 수 3,180명 돌파해서 아 이렇게 넘는다고요? 3,000은 너무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이제 공약으로 3,000분 넘으면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제 주류 경제학도 이 얘기 듣고 뭔가 영감을 얻어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팬들이 늘어가는 거니까 아 이것쯤이야. 그래서 어저께 프레지던트 데이 때 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알로 세일 하나요? 알로 노 세일이고요. 아 그래요? 프레지던트 데이 세일 브랜드마다 조금씩 하던데 세일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노 세일, 룰루레몬도 노 세일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지금 꽤 있을 텐데. 사려고 했던 지금 제가 하이에 입고 좀 보여드리면 안 되는 이 쇼츠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깅스만 보고 싶으면 해도 138불 정도가 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3개 138불? 네. 텍스 포함? 아니요. 텍스 제외하고 138불짜리예요. 비싸. 그러니까 룰루레몬이랑 다 미국의 비싸. 8.8% 네, 세일 그러면 텍스가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합치면- 치면은 뭐 대충 20만 원 가까운 레깅스인 거죠. 그리고 그걸 룰루레몬도 그런 식으로 팔아서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로 이 블랙핑크 지수한테 입혀가지고 엠베서더가 본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이 팬이 계셔가지고 똑같이 입으라고 해서 제가 원래 알로는 여기 모자 앞에 알로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알로 아니고 이건 룰루레몬. 룰루레몬 겁니다. 아, 룰루레몬. 이거는 이거 따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핑크색이 돼서 아니 아. 이 컬러는 그렇게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튀지 않아. 너무 네, 네. 괜찮아요. 튀지 이거는 않아요. 그렇게 아니, 돼서 이거는 진짜 평소에 네. 입어도 너무 예뻐요. 이 알로가 이제 뭐 여성복으로만은 사업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그 남성복 라인을 또 내놨더라고요. 라인을 네. 계속 확장을 그래서 하는- 저는 룰루레몬은 운동복을 하의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을까 해서 레깅스? 봤더니 레깅스 안에 반바지입니다. 네. 원래 레깅스 매니아셨나 해가지고. 네. 레깅스 맨날 레깅스 맨날 입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제가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라인은 있는 쪽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약간 소득이 좀 있는데 패션을 좀 신경 쓰니까 가령 이제 레깅스 입고 연예인들도 보면 몸은 굉장히 홀쭉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여성분들 허벅지가 좀 약간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나? 아니 선배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들으세요. 여자의 허벅지 구조가 뭐예요? 허벅지 요새 튼튼한 거예요. 네, 그 튼튼한 원래 거를 근육이 네, 많은 거 이런 걸 요새 뭔가 그게 드러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부티가 나는 그 되게 광택이 나 나는 운동 좀 했다 이런 느낌. 맞아요. 패딩을 딱 걸치고 작은 이런 스탠리나 뭐 작은 백을 들고 외출 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스탠리 네. 컨셉까지 그래서 이런 준비했다고 컨셉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네. 컨셉의 진심이에요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룰루레몬은 원래 그걸 잡았다가 이게 나이키처럼 비슷하게 소비자들을 약간 저변을 넓힌 것 같아요. 남성도 잡고 그 시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알로는 잘 클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 때문에 이제 찾아갔지만 생각보다 너무 신기해하고 이게 잘 될 만한 포인트가 쇼핑의 재미를 느끼셨군요. 느끼셨군요. 그거 그 절제를 얘기 하고 지금- 왔습니다. 네, 길게 했습니다. 아니 알로가 사실은 비상장이고 한국에도 아직 입점이 안 돼 있는데 블랙핑크 지수가 갑자기 딱 입고 나오면서 한국에서 지금 알로가 되게 핫하대요. 브랜드 되게 알로 직구도 많이 하고 그냥 한국에 약간 안 들어와서 그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안 들어와서 더 이렇게 좋아하죠. 그런 그러면은 느낌도 좀 있고. 더 궁금함 때문에 더 사람들이 네. 호기심이 네. 그래서 되는 요새 게 한국에서 있죠. 또 알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레깅스를 입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보편화돼서 예전에는 레깅스를 입어도 위에 뭔가를 걸치는 그쵸.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자신감 있게 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일상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걸 뭐 대체할 만한 뭐 편안한 신축성 있는 옷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보면 뭐 잭시믹스나 이런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거기도 마땅한 히트 상품이 없었는데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룰루레몬 때문에 에슬레저라는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그 덕분에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잭시믹스도 한 1,000억
이상 연매출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회사도 할 정도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뉴욕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은 이제 지금 여기 기업 가치도 한 100억 달러 넘는다고 하니까 상장도 약간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근데 비싸긴 비싸요. 제 비싸요. 기준에는 룰루레몬도 비싸요. 레깅스가 거의 10몇만 원 가격이 하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유니클로에서 사면은 저 원래 30달러 대충 그걸로 저 원래 끝나는데. 지오다노만 입고 막 네네. 아니 근데 알로는 일부러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보면 항상 룰루레몬 매장 옆에 맞아요. 맞은편 길 맞아요. 항상 이렇게 맨해튼에서도 그렇죠. 네, 맨하튼 맞아요. 5번가에 룰루레몬 매장 옆에 코너 옆에 딱 알로 맞아요, 매장이 있고요. 맞아요. 제가 갔다 온 소호 매장도 소호 매장이 이렇게 라인 쪽에 중간에 크게 있거든요. 일부러 바로 그런 것 코너에 룰루레몬 있어요. 같아요. 일부러 그런 네, 거 그렇게 같아요. 그냥, 일부러 네. 너네 룰루레몬 사러 왔지 우리 것도 한번 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은, 아니면 좋은 이제, 전략인 것 네. 같아요. 알로 거 맞다고요. 샀는데 룰루레몬 누가 있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룰루레몬이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퍼지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룰루레몬 안 입은 여자분이 없어요. 정말로. 어디 가면 학교에서 많이 보시 학교 앞에 가면은 어머니들 어머님들 룰루레몬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그 신고 있어. 네네네 맞아. 그쵸? 예. 어그 신고 있고 운동화는 온 아니면 호카. 어, 둘 중에 하나 맞아요. 신고 있어. 너무 무섭다. 온 아니면 호카 다 신고 있어. 그리고 어머님들뿐 아니라 젊은 여성분들, 어린 친구들도 룰루레몬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서 미국의 그렇게, 소비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 이게 아, 그쵸. 비싼데. 다 그러니까 너무 엄마들이 비싼데. 애들 거 사주고 애기들도 그거 맞아요. 말씀한 대로 입고 애기들이 그 다리에 레깅스를 입고 있고 너 깜짝 놀랐거든. 룰루레몬은. 물론 지금 사는 데가 좀 부유한 동네 근처에 살기 선배 때문에 가져오셨어요? 그런 거지. 미국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 근데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쵸.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이제 그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비싼 소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꺼낸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미국에서 노동시장의 서비스 쪽은 뜨겁긴 한데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카드 연체율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네. 있다든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이런 쪽 영향이 있다고 하고 미국의 카드 이제 부채로 잡히는 그 금액이 매번 보도는 되지만 1조 정도 된다 해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잠재적인 부실로 지금 계속 거론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예전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처럼 카드 사태 이런 식으로 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그 수치가 조금씩 튀어오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욕연은에 어떤 분을 뵀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팬데믹 때 돈이 엄청 풀려서 현금이 꽤 있었는데 그때 소비하던 행태가 사람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시 걷어들이고 아끼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쵸. 그 초과저축액이 점점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데 소비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가 꺾일 거야 하는 모든 관측이 다 잘못됐습니다. 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소비자는 계속 돈을 쓰고 있고 이번에 소매 판매가 0.8% 줄었다. 네네. 뭐 이런 나왔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 원래 미국 소비 패턴이 11월 요새는 옛날에는 이 연말 쇼핑철이 12월에 있었어요. 근데 요새 최근 몇 년간은 사실은 이게 뭐 좀 앞당겨져서 미리 세일을 다 해버리니까 네. 12월보다 11월, 10월 막 이때 많이 늘어났다가 12월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약간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줄어든 거예요. 기저효과가 뭐 계속 있어서. 늘었을 수는 없거든요. 연말에는 사실 연말 쇼핑철이 미국의 사람들의 1년 쇼핑 중에 한 40%를 연말에 원래는 이제 분기로 하면 25%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연말은 4분기는 40%를 씁니다. 통상. 엄청나게 썼고 1분기에는 원래 1월 되면 좀 쿨다운이 되는 게 맞고요. 작년에 특히 12월에 많이 썼기 때문에 1월이 좀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여저축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드는 거는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 대신에 부의 효과. 미국의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주식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부해를 약간 채우는 것 같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쓰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주말 사이에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해, 그 해는 무조건 돈을 많이 썼고 돈이 많이 풀렸다. 지금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 쟁선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그
그 애는 많이 썼고 주식은 강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바이든이 된다는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11월까지 가는 거고 11월에는까지는 어떻게든 돈을 씁니다. 학자금 대출 이런 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게 학자금 대출 면제해주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막았죠. 그걸 못하게 했는데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돈을 면제자들을 늘려주고 있어요. 어쨌든 선거가 있으니 경기가 나빠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뭐 거다. 제이미 다이먼이나 이런 말씀이신 사람들 유명한 구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미국 경제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지금 팬데믹 때 쓰기 시작한 돈을 정부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GDP의 6% 넘는 적자, 작년에 6% 적자가 났는데 6% 적자는 어떤 때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때는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런 사태처럼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유지가 되고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한 게 이제 페드 아닙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지금 5.5%까지 올려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 시차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24개월 안에 18개월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늦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내려가는 건 맞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 여기 정도, 이 정도만 핫존이라고 하고 이쪽이 쿨존이면 지금 여기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드 존에 지금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믹스드 존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는 좋게 나오고 어떤 데이터는 나쁘게 나오고 어떤 데이터는 이런 믹스드 존에서 지금 앞으로의 갈 방향을 여기서 반등을 하고 연착륙이란 건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여기서 쿨 존으로 쑥 내려가는 거죠. 콜드 존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부쩍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 한 3%까지는 워낙에 지난해 뭐 공급망이니 이런 이슈 때문에 있었던 것들이 쭉 내려왔지만 이 밑에 있는 기저 효과, 정말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조금 이 사람들 어떻게 줄일지 아니면 정말 그 가격을 정말 끌어내릴지에 대한 거를 연준도 당장은 이 1% 간극을 확신할 만한 지표가 부족한 거는 맞는 거예요. CPI니 뭐니 해도 정말 사람들의 들고 있는 그 약간 주머니가 말라붙어야 되는데 뭐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도 그 지난주에 그 나왔었던 연준 인사들 발언 중에도 약간 멘트가 인상적인 게 유동성이 고갈될 때 정도를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네. 그런 정도는 패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빨리 튀고 있는 거를 자신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9일에 결국에는 나오는 PC가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잡아줄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벌써 이미 예상치가 한 3.4 막 이렇게 나오고 네. 전에 나왔던 것보다 2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정도면 약간 각오를 하고 다음 지표를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근데 것 같아요. 월가에서 네, 큰 네. 그림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간다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차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시장도 그렇고 인플레도 그렇고 모든 경제 지표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말고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인플레도 이렇게는 됐지만 이 추세가 다운워드다라는 거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주말 사이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난 이번 팬데믹 사태의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게 원타임 전쟁이 났던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났었고 세계대전 당시. 그때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물가가 세계대전 때는 수요가 없잖아요. 오직 군수에 대한 수요만 있고 그래서 수요가 없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수요가 폭발을 했죠. 물가가 그 당시에 모든 생산 시설은 사실 군수 물자로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확 취소했죠. 그리고 이거는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팬데믹 때 보면 이렇게 가다가 팬데믹 오픈이 딱 끝나고 백신 나오고 팬데믹 경제가 재개봉이 되니까 이제 쭉 올라갔던 거고 그런 효과는 이제 쭉 내려간다. 이게 다시 오는 게 아니다. 라는 그 70년대에 물가가 두 번 더블탑을 찍은 거는 오일 쇼크라는 오일 쇼크가 1차, 2차 이런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경제가 일시적 요인으로 닫았다가 다시 열면서 생긴 그런 인플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어떤 사람들 월가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공급망이 혼란이 와서 물가가 튀어 올라간 것도 일시적이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급망 해소가 됐다고 보면 이 공급망 해소의 효과로 물가가 내려온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진 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것도 한 번의 요인, 일시적인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물가를 떨어뜨려 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풀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게 앞으로 물가를 다른 요인들이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가를 끌어내려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풀리는 것에 의한 거였고, 그럼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이제 물가를 더 어떻게 그건 이제 끌어내는 미국에서 것이냐. 지금 월가에서 믿는 게 주거비다. 주거비가 이때까지 시차 때문에 안 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주거비가 최소한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표에 이제 데이터에 나타날 거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거비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내려가도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갈리는 것 주거비가 같아요. 내려가려면 매물이 나와야 그 내려가는 추세가 나올 텐데 보니까 여전히 매물 자체가 너무 없기는 없어요. 보면 진로나 이런 쪽에 봐도 매물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2020년 물가 기준을 놓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30%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쿨다운 된다라고 하는 거는 2%, 3%, 4%의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도 페드는 오케이예요. 그렇죠. 그거죠. 그게 지금 물가가 내려가서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21년, 22년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그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상승률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상승률이 2%가 목표라는 거예요. 2%는 올라도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4% 올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임금 같은 게 4%가 오르면 안 되고 한 3.5% 정도 올라져야 페드가 생각하는 2%에 부합하는 정도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거 왜 물가는 아직도 이렇게 높은데 왜 자꾸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고 난리야? 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런 불만이 뭘로 나타나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로 나타나죠. 아니 도대체 뭐 저 사람은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하지만 내가 더 느끼는 비싸잖아. 인플레이션은 왜 안 여전히 싸? 20, 30%. 왜안 싸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싸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싸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 계속 앞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현재 3%, 4%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아마 방송에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소비가 뭐 둔화하고 해도 미국에 참 부자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영상에 그 슈퍼볼 끝나고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미국에 부자가 많다 이게 흥미로운 질문. 그 슈퍼볼 끝나고 거기서 전용기가 500몇 대가 그 도시로 떠났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미국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기 주차면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LA로 와서 천하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버핏은 항상 벅셔 해서웨이는 항상 뭐 전 세계 특히 한국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벅셔 해서웨이가 또 애플 주식을 팔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애플의 미래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되고 중국에서의 판매가 둔화되고 이거였는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다. 벅셔에서는 버핏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지분을 줄이긴 했는데 굉장히 조금 1.09%를 네네네. 줄였죠. 예. 그게 1,000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건데 네. 근데 벅셔에서웨이가 조금만 사도 조금만 팔아도 워낙 이제 주목을 하니까 또 판 게 파라마운트 거를 굉장히 또 팔았어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좀 궁금한 거는 벅셔에서웨이가 샀어요. 쉐브론이랑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이런 거는 샀어요. 이거를 산 거는 최근에 중동이 굉장히 불안 요인이 있고 등등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한 걸까요? 저는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저는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고요. 가치 네네. 투자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팔고 가격이 싸지면 삽니다. 지금 에너지 주식은 너무 싼 상태고요. 그 현금 흐름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지금 3조 1천억 달러인데 에너지 업종 전체의 시총이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에너지 업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2배를 지금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잉여 현금 흐름에 비하면 4분의 1 가격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물론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버펫에게는 그게 아마 가치 투자 개념으로 보면 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애플은 어느 정도 비싸다고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애플이 많아서. 애플 비중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네. 그 버핏이 가진 그 퍼블릭 스탁 일반 공개 주식에 네. 있어서는 한 절반 정도인데 저라도 그게 뭐 몇천억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큰 포트폴리오에서 한 주식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좀 줄이는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애플 관련해서는 최근에 선배가 비전 프로 저희도 봤지만 비전 프로 이제 그 리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있다. 네. 이 어지럼증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이걸로 네, 네. 대체 뭘 할 거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천재인데 14일만 쓰고 리턴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안 샀을까? 딱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샀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진짜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지금이라도 진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사서 14일 안에 딱 한번 쓰고 경험해보고 반품하고 천재들이다 제가 보면. 콘텐츠 한번 만들고. 그리고 제가 보면 반품하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애초에 그거를 사서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 리턴할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아니, 붙여놨을까. 네, 네. 워낙 고가니까. 그리고 애플도 맞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네, 3,500불에 판 거예요. 네. 예. 원래는 원가 1,000달러고 1,000달러 안 할 거고. 안 할 그렇죠. 거고. 마진이 그리고 나는 또. 그 기사보다 더 재밌었던 게 사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재밌었는데 그날 마크 저커버그가 계속 그 자기가 올렸어요. 써봤더니 아. 이게 그 퀘스트가 훨씬 네, 낫더라. 우리가 가격도 라고 싸다. 진짜 진심으로 나는 그게 맞아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떠나서 네. CEO가 나와서 그렇게 내가 써보고 상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날 사실 애플이 많이 좀 내렸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게 어떤 광고보다도 사실 저렇게 하는 게 유명인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맞아요. 풀어놓는 게 네, 어떻게 네. 보면 시장을 영향을 확실히 주고 있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 좀 했어요. 테슬라의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인 거죠. 예를 그렇죠. 들자면. 광고비를 원래 집행을 안 했었는데 X에다가 본인이 계속 노이즈 하는 것만으로도 요즘은 말을 안 해도 좀 심심하긴 한데 맞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다면서 미디어하고 관계 다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홍보 조직 다 없애버리고 네. 내가 홍보하면 되는데 무슨 거기에 돈 쓰냐 이러면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들하고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도 홍보실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못했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뭐 이재용 회장 이런 분들 맨날 뭐 예전 몇 나오면. 년 전 립밤 이런 것만 괜히 팔리고 요새는 하잖아요. 이것짜리 이거 많이 들어서 언더아머 이런 거 입고 나서 그런 것만 많이 팔리는데 그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식의 마케팅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생각도 영향력이 있을 텐데.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보면, 그러니까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최근에 TSMC나 뭐 반도체주 날아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렇게 못 쫓아가는 환경이구나라고 좀 되게 안타까워. 삼성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가 좀 더 공정한 자본시장에서 평가받고 너네 기술을 빨리 개발하도록 주주들의 압박을 좀 받았다면 그래도 더 빨리 이런 대만에서 쫓아가고 했을 텐데 그 CEO의 문제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하겠다는데 주가가 저거밖에 안 되나 항상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 듣다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엊그제 그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대해서 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 계속 이제 미국 기업이 먼저 이제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인텔도 꽤 받기로 했었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언제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된 생산을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물론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곧 발표를 할 거라고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의 독소 조항들이 좀 있어서 과연 보조금을 얼마나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SMC도 계속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 무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그 생산 시점을 계속 뭐 1년씩 2년씩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의 보조금이 얼마나 나올지,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확정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뭐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은 TSMC는 공개적으로 인센티브를 보고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실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과연 이 보조금이 미국 자국 기업 반도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큰 규모로 나올 것이냐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보면은 독소 조항들이 꽤 조건이 까다롭기는 해요. 뭐 회계 정보 같은 것도 거의 공유를 해달라고 하라고 하고 있고 중국 내 생산에 대한 제한도 있고 또 그런 와중에 TSMC는 또 일본에서는 이미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구마모토 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루다 보면은 독일, 일본 이런 데서 지금 반도체 자기들도 이제 투자하겠다고 경쟁에 뛰어들고 생산을 짓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는데 기업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사실 그 자기 나라 기업 위주죠. 사실 우리나라에 무슨 일본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미국 기업이 와서 투자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뭐 몇천억, 몇조 원을 준다면 또 뭐 난리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주긴 줍니다. 결국은. 주긴 주는데 이제 자기 기업들 먼저겠죠. 아무래도 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 기업들 먼저인데 제가 여기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오는 24일 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거의 트럼프가 60, 니키 헤일리가 20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이기면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잖아요. 2011년부터 17년인가 주지사였는데 그런 자기 정치적 고향에서 그렇게 망하면 아마 사퇴를 할 거예요. 뭐 당장 안 하더라도 슈퍼투즈데이 정도에는 이제 3월 5일 날 17개 주 지역에서 열리는 슈퍼투즈데이에서는 이제 사퇴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겠죠. 트럼프 홈페이지인 어젠다 47 거기 들어가 봤더니 소셜리스트 그린 뉴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IRA법을 말하는 건데 이 IRA법을 없애지는 못할더라도 왜냐하면 뭐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없애지는 못할더라도 상무부의 어떤 시행 규칙을 바꿔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어떤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아마 굉장히 짜게 주거나 덜 주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이미 쟤네 들어와 있는데 왜 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약간 지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그 칩스 액트 상세한 내역도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보조금을 못 받는 게 거기에 보면 뭐 원산지도 생산지지만 거기 들어가는 소재를 몇 년도까지 어느 비중으로 맞춰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사실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이미 붙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만약 트럼프가 나타나 가지고 뭐 거기에 생산 조건을 하나라도 추가하면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이것도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분석하기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 회사들이 어차피 미국 땅에서 완전히 생산하는 게 아니면 그것도 심지어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에서 대부분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다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미국이 이미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앞으로가 진짜 사실 진짜 선배 말대로 트럼프가 오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전에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번 강연할 때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정치 권력이 바뀌었 근데 이분은 물론 자기가 IRA 법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했고 민주당 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거긴 한데 그 점을 감안하고 들으셔도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이 바뀌었을 때 이 법의 지속성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IRA 법안으로 수혜를 받은 곳들, 그러니까 지지를 받은 곳들이 어디냐 보면 제조업 기반이 강한 곳들, 텍사스.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은 애리조나. 공화당의 텃밭이다. 근데 그런 곳들에서 IRA 법안을 물론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지만 그런 공화당의 텃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바뀐다고 해도 큰 틀에서 큰
어떤 변화는 바꾸기 쉽지 않을 없을 거다. 것이다. 네, 라고 이제 그런 말도 이야기를 설득력이 하더라고요. 있네요. 네. 훨씬 더 어, 설득력. 아니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월가에서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네. 문제는 그 밑에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법을 없애지 못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그 법을 폐기하자고 할 때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뭐 미시간, 뭐 오하이오, 조지아 이런 데 대부분 공화당이 강한 주들이거든요. 네, 아니면 네. 스윙 스테이트거나 이런 데서 그거를 거기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거 못 해요. 그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IRA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통과를 못 합니다. 지금 뭐 의회를 트럼프가 대통령 오는 11월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상하원을 우선 공화당이 다 먹어야 되고 네, 네. 그 확률도 좀 떨어질 뿐 아니라 다 먹어도 와이드 마진을 갖고 있어야지 네, 공화당 일부가 나는 못하겠어. 돌아서서. 텍사스 이런 데 사람들이 일부 돌아서더라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네, 낮기 네.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텐데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다 되게 돼 있고 글로벌 펀드로 돈 받는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규칙을 바꾼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턱을 높여서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트럼프는 마음대로 할 만한 사람이긴 한데, 할 만한 사람이긴 해. 그럼에도 뭔가가 잘 작동한다면, 작동하길 바라면서. 근데 그 사람의 그런 거죠. 낙관적인 어떤 자기 입장에서의 그런 말을. 그 사람 수 민주당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브란디스. 자, 오늘 이번 주도 잘 이렇게 다들 열렬한 토론을 했고. 기운을 내세요. 정말 지금 힘들어. 그냥 빨리 마무리해. 감기하는 너무 미국에는 병원을 못 가면 일반 약국에서 먹는데 일반 약국 약이 그래서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만나요. 맞아, 되게 귀여운 영화를 보셨어요. 저희의 그 3,000명 돌파를 이제 아내 언니분께서 혼나셨나요? 많이 혼났고요.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말아라고 신신당부를 겸한. 그래서 다음 이제 5,000명. 공약. 그 공약은 이제 저만 죽을 수 없죠. 나중에도 해야지. 노래를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네. 5,000명 넘으면 알겠습니다. 5,000명 공약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나? 아,